차유진의 하루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른 새벽에 공기를 가르며 병원으로 향하고 밤늦도록 수술 기록과 논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대한병원 소아외과 센터장.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고의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신의 손,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 그녀는 그 평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토요일 오후 창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6시간 연속 근무를 마친 그녀는 텅 빈 센터장실 소파에 잠시 몸을 기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공기. 그것은 그녀에게 집보다 더 익숙한 향기였습니다.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환자의 생과 사가 오가는 수술실에서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인터폰이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울렸습니다. 센터장님, 응급입니다. 12세 여아 CTS 흉부외상 의심 환자입니다. 발레 연습 중 무대 장치에서 추락했다고 합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로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머릿속은 이미 환자의 상태와 수술 계획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공허함을 지우고 예리한 메스처럼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수술실 준비해주세요. 5분 내로 내려가겠습니다. 짧고 명료한 지시를 내린 그녀는 가운을 여미고 망설임 없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언제나처럼 단호하고 빨랐습니다. 수많은 어린 생명이 그녀의 손끝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오늘도 그저 그런 수많은 날 중 하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유진이 처음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심장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의사가운 대신 캠퍼스 앞치마가 더 어울렸던 때가 있었지요. 미대에 다니던 21살의 유진은 나무의 온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곁에는 늘 나무 냄새를 풍기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지훈이었습니다. 가구 공방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도와 목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남자. 그의 손은 늘 크고 작은 상처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지훈은 유진에게 세상을 그리는 법 대신 세상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옹이진 나무를 다듬어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고 거친 단면을 매만져 윤기를 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유진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부모님은 완고한 교육자였습니다. 딸이 화가가 되겠다는 것도 가난한 목수와 만나는 것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유진에게 제시한 길은 단 하나, 의사였습니다. 집안의 반대와 현실의 벽 앞에서 유진의 꿈과 사랑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유진아, 그냥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가자. 작은 공방 하나 차려서 너는 그림 그리고 나는 가구 만들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 눈물로 애원하던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 안에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약한 마음과 동시에 평범함을 넘어 성공하고 싶다는 뜨거운 욕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술 도구 대신 메스를 잡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그녀는 자신이 지훈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된 후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대생의 신분으로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자신의 미래 또한 잿더미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지우는 대신 홀로 남은 친척의 양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차유진이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오직 의사 차유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자신이 버린 아이에 대한 속죄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차가운 금속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감정 없는 눈, 굳게 닫힌 입술. 지난 12년의 세월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작은 아이가 하얀 시트에 덮여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은 간호사로부터 차트를 건네받아 빠르게 훑어내렸습니다. 환자 이름 한소은. 나이 12세. 보호자 동의서는 받았습니까? 네, 센터장님. 아버님께서 아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등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트를 살짝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의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아이의 얼굴, 살짝 올라간 입꼬리, 오똑한 콧날, 그리고 짙은 속눈썹까지. 그 얼굴은 12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고 또 버렸던 그 남자 한지훈과 기적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유진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이성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끈질기게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차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서명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한지훈. 그 세 글자가 유진의 눈을 찔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메스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금속음이 수술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저 아이는 자신이 낳고 버렸던 바로 그 딸이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피냄새와 함께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딸의 생명을 제 손으로 구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차유진의 손끝에서 또 하나의 어린 생명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깊고 어두운 수술실 안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6시간이 넘는 대수술. 육체적 피로보다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누른 것은 정신적 혼란이었습니다. 수술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수술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땀에 젖은 그녀가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한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 세상의 걱정과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선생님, 우리 소은이는 괜찮은 겁니까? 제발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진은 심장이 바닥 아래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전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속삭이듯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절박함과 깍듯한 존칭이 섞여 그녀를 그저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지우는 눈앞의 의사가 자신의 딸을 살려낸 은인이 바로 그 차유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달라진 모습,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가운이라는 두꺼운 갑옷이 그녀의 과거를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상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유진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감정을 지우는 것은 그녀의 오랜 훈련의 결과였지만 이번만큼은 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가 눈치챌까 두려웠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휘청이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진심 어린 그의 감사 인사는 유진의 가슴에 수십 개의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습니다. 당신이 고마워하는 이 의사가 바로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딸을 버린 여자입니다.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뜨겁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냉철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유진에게 소아외과 병동 703호는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가까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한소은의 주치의라는 가면 뒤에 완벽하게 숨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정각, 그녀는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소은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트에 전문 용어를 기록하고 보호자인 지훈에게 기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의사로서의 본분만을 다하는 것. 그것만이 이 위태로운 상황을 버텨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시험에 부딪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소은은 놀라울 정도로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자신을 수술해준 이 차가운 의사 선생님을 유독 따랐습니다. 다른 의사나 간호사들에게는 낯을 가리면서도 유진의 가운 자락만 보면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 보세요. 어제보다 더 잘 움직여요. 신기하죠? 소은이 침대 위에서 조심스럽게 다리를 움직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유진은 차트를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하려 했었습니다. 네, 회복 속도가 빠르네요. 그래도 무리하면 안 됩니다. 염증 수치 확인해야 하니 잠시만요. 그녀는 일부러 더 딱딱한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저도 모르게 아이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가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오똑한 코와 갸름한 턱선은 지훈을 빼닮았고요. 유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아이와 자신을 선명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그런 유진을 그저 직업의식이 투철하고 마음 따뜻한 의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유진에게 다가와 소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이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지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는 평범한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소은이가 발레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 아이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지요. 콩쿠르 준비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는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소은이 무대 위에서 발레 동작을 하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아이가 음악에 맞춰 한 마리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그 눈부신 재능을 하마터면 자신이 영원히 꺾어버릴 뻔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라는 말은 독처럼 번져나갈 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소은이 자체였습니다. 아이는 경계심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 자꾸만 유진의 단단한 벽 안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 소은의 링거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은이 작은 손을 뻗어 유진의 의사가운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선생님 손은 마법사 손 같아요. 제 아픈 다리를 고쳐주셨으니까요. 나중에 제 발레 공연에 꼭 초대할게요. VIP석으로요. 아이의 순수한 말과 따뜻한 손길에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옷깃을 통해 희미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은 충동을 참기 위해 등 뒤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보다 차라리 견디기 쉬웠습니다. 아닙니다. 의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공연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그녀는 서둘러 아이의 손을 떼어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소은의 맑은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선생님 내일 또 오실 거죠? 유진은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운이 눈물을 조금이나마 가려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갈등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정점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소은의 병실에 발레학원 원장인 강미래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소은에게 엄마처럼 다정한 존재였고 지훈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이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섰을 때 미래는 소은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옆에서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다정하고 완벽한 가족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끼어들 수 없는 견고한 세상이 그들 사이에 존재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 그날 저녁 소은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간 병실에서 유진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땀에 젖은 아이의 앞머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지훈의 목소리에 유진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어떤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은이에게 유독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요. 주치의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아이들은 밤에 상태가 급변할 수 있으니까요.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무언가 미심쩍다는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날카로워 유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저희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상하네요.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자꾸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 생각나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난 12년간 그녀가 가장 잘하게 된 것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갈등의 뇌관이 터졌습니다. 잠결에 뒤척이던 소은이 나지막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 병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을 유진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아이에게 다가가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우리 소은이 열이 있나 보네. 나쁜 꿈 꿨구나.
애써 화제를 돌리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당황한 모습은 유진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부재가 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이자 금기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은은 잠결에 바로 옆에 서 있던 유진의 존재를 느꼈는지 눈도 뜨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엄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소은의 그 한마디는 유진의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총알과도 같았습니다. 내 엄마 바로 여기 있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삼키기 위해 유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뻣뻣하게 굳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대신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소은의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며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은아, 선생님 피곤하시겠다. 이제 그만 주무셔야지.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계심과 함께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듯한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 주저앉아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의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거리를 유지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술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었고 그럴수록 비밀이 탄로날 위험과 자신의 고통은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 아이의 곁에서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 며칠 만에 자신의 세상이 되어버린 아이를 다시 버리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12년 전에는 성공이라는 꿈을 위해 아이를 버렸지만 이제는 아이가 그녀의 세상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성공, 그녀의 명예, 그 모든 것이 딸의 존재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붉어진 눈에 맺혔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다가가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12년 동안 저 아이와 저 남자가 어떤 세상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키며 행복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소은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엄마의 자리는 과연 비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다른 누군가가 채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자신은 어떤 선택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없이 주치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자신이 버렸던 그들의 12년이라는 시간을 똑바로 마주하기로. 그것은 어쩌면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엄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잠결에 흘러나온 소은의 그 한마디는 703호 병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날 이후 차유진과 한지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유진에게 살갑게 말을 걸거나 소은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진을 철저히 의사로만 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뚜렷했고 회진 때 나누는 대화는 필요한 의학적 질문과 답변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마치 유진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무언의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유진은 그 차가운 공기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렸던 과거의 시간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길의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힌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 수도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소은의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소아 환자에게 수술 후 감염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지만 소은의 경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반응이 더뎠고 아이의 열은 40도를 오르내리며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은의 곁을 지켰습니다. 잠은 센터장실 소파에서 쪽잠으로 해결했고 식사는 간단한 샌드위치로 때웠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동료 의사들이 보기에도 과도했습니다. 한 후배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센터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소은 환자 저희가 잘 보고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봐야 합니다. 환자 상태가 예민해서요.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선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12년 전 아이를 버렸던 죄책감이 이번에는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되어 그녀를 오가매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사투에도 불구하고 소은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이 흐릿해졌고 가끔 정신이 들 때면 아빠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지우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의 눈은 퀭했고 유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불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소아외과 의사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유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쓸 수 있는 항생제는 다 써보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아이의 몸은 좀처럼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유진과 지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은이 괜찮아질 수 있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라는 말 말고요. 부모한테는 그 말이 가장 절망적인 말인 거 모르십니까? 그냥 가능성을 말씀해 달란 말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소은이 엄마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무력했습니다. 그때 발레학원 원장 강미래가 죽과 반찬이 담긴 보온 도시락을 들고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굳어있는 두 사람을 보고는 상황을 파악한 듯 지훈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지훈 씨, 이러지 마. 선생님께서도 얼마나 애쓰고 계시겠어. 선생님, 너무 심려치 마세요. 지훈 씨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미래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유진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 자리는 원래 자신의 자리여야 했습니다. 불안에 떠는 지훈의 곁을 지키고 그를 위로하고 함께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녀는 그저 제3자일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지훈을 벤치에 앉히고는 따뜻한 죽을 건넸습니다. 뭐라도 좀 먹어. 이러다 당신까지 쓰러지면 소은이는 누가 봐. 그녀의 위로에 지훈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견고한 가족의 모습 앞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능력도 엄마로서의 사랑도 이 위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절망이 가장 깊어진 새벽이었습니다. 소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의료진 모두가 긴장 속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유진은 모든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밤새 소은의 차트와 씨름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부터의 모든 기록, 모든 검사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응급실 초진 기록에 아주 작게 쓰인 메모였습니다. 환자 특정 견과류 알레르기 병력 있음. 보호자 진술.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알레르기. 감염이 아니라 혹시 항생제에 포함된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약제팀에 연락해 현재 투여 중인 항생제의 모든 성분 리스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들과 견과류 알레르기 사이의 교차 반응에 대한 논문을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강미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시 드릴 말씀이.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지훈 씨한테 말씀하셨나요?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던 첫사랑 이야기요. 유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는 유진의 굳은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지훈 씨가 혼잣말하는 걸 들었어요. 선생님 눈빛이 소은이를 볼 때 꼭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 같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미래의 말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절박함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긍정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소은이 아빠 저렇게 강한 척해도 속은 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은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줄 수 없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미래의 담담한 고백은 유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약제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이 의심했던 항생제 성분 중 하나가 드물게 견과류 알레르기 환자에게 심각한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유진은 두 개의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의사로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의학적 단서였고
다른 하나는 엄마로서 그들의 세상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라는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서면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서기로. 그 결과가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라도 말입니다. 차유진은 그 신락 같은 가능성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어쩌면 엄마로서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한지훈과 강미래를 센터장실로 불렀습니다. 밤샘으로 핏발이 선 눈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은 양의 상태에 대한 제 새로운 소견입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유진을 쏘아보았습니다. 또다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무의미한 말을 늘어놓으려는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은 양의 현재 상태가 수술 후 감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항생제 성분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 각종 논문과 데이터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존 항생제 투여를 모두 중단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위험이 따르는 결정입니다. 만약 제 판단이 틀렸고 감염이 맞다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소은 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시겠습니까? 유진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보호자에게 보내는 신뢰의 요청이자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보내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지훈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눈앞의 의사에 대한 미심쩍음 그리고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 있던 강미래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 씨, 나는 선생님 믿어보고 싶어. 저 눈빛 봐.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우리 소은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랑 똑같아. 미래의 따뜻한 지지는 얼어붙었던 지훈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다시 유진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절박함 그리고 딸을 살리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을 향해 달려가던 21살 유진의 눈빛을 그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께 우리 소은이 맡기겠습니다. 제발 우리 소은이 좀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위태롭지만 단단한 신뢰의 끈이 처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유진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만에 소은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38도 아래로 떨어졌고 아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아빠? 작게 열린 아이의 입술에서 아빠를 찾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지훈은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유진은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벅찬 안도감과 함께 아빠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부러워 가슴 한쪽이 시큰했습니다. 소은의 상태가 안정되자 병실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유진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깊은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 소은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을 때 지훈이 깎은 과일을 담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것이라도 좀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제발요. 제가 선생님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의심하고 원망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유진은 그의 사과를 온전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알아야 할 더 큰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그가 내민 사과 한 조각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의사와 보호자가 아닌 한 아이를 걱정하는 어른으로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소은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곧 재활치료를 시작해도 좋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다시 웃음을 되찾자 병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퇴근 준비를 하다 문득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시간이 마치 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는 유진의 옆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지훈이었습니다. 선생님, 여전히 궁금합니다. 저희 정말 처음 보는 사이가 맞습니까? 유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지훈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12년 만에 들어보는 자신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예요. 유진이. 차유진.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에요. 당신을 떠난 것도 그리고 소은이를 버린 것도. 소소은이가 내 딸이라고? 네. 당신 딸이자 내 딸이에요. 그래서 당신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운명이 이렇게.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지훈은 휘청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슬픔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동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센터장님, 한소은 환자가 없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12년 만에 밝혀진 진실의 폭풍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인 소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원망과 미안함을 넘어 부모로서 함께 이 위기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옥상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한소은 환자가 없어졌습니다. 다급한 간호사의 목소리는 옥상의 차가운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12년 만에 마주한 진실의 무게도 아이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흔들리던 한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차유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막 되찾을 희망을 품었던 딸을 다시 잃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부모라는 이름의 본능이었습니다. 병원 내부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딸 소은이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던 곳이라든지. 경찰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은의 세상은 집과 학교 그리고 발레 연습실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유진이 무언가 떠오른 듯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옥상 정원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유진은 소은이 병실에서 창밖을 보며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선생님, 저기 위에 작은 숲 같은 게 있어요. 다 나으면 아빠랑 꼭 가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이는 정말 있었습니다. 작은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얇은 환자복 차림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수많은 별들 중 가장 빛나는 별 하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은아. 지훈이 달려가 아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걱정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말도 없이 여기 와 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러다 감기라도 들면 어쩌려고.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소은은 아빠의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별 보러 왔어. 할머니가 그랬어. 엄마는 하늘에서 제일 예쁜 별이 돼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오늘은 유독 저 별이 잘 보여서. 아이의 말에 지훈과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은 아이에게 엄마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그렇게 둘러대며 지난 12년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유진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자리에서 아이는 밤하늘의 별을 엄마 삼아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소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소은이 엄마 보고 싶었구나. 아빠가 미안해. 이제 춥지 않게 아빠가 꼭 안아줄게. 유진은 차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수 없는 부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아이를 안은 채로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유진에게 지난 12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이 떠난 후의 절망,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의 막막함, 그리고 미혼부로서 아이를 키우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편견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입니다. 유진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진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압박감,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 그리고 성공한 의사가 된 후에도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공허한 날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녀의 고백에 변명은 없었습니다. 오직 솔직한 후회와 미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12년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은의 퇴원일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의사가 온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은아, 선생님이 아니 아줌마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유진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된 엄마 이야기가 아닌 진짜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많이 어리고 서툴러서 소은이를 사랑했지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요. 그 사람은 소은이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대. 항상 미안해하고 또 멀리서 응원하고 있었대. 소은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똑똑했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흔들리는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유진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줌마.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유진은 12년의 죄책감을 비로소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유진은 여전히 대한병원 소아외과 센터장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가운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어린 환자들을 대하는 눈빛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한지훈의 가구 공방은 예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그의 가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온기가 담겨 있다는 입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강미래가 좋은 친구이자 이웃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소은. 아이는 기적처럼 재활의 성공에 다시 토슈즈를 신었습니다. 작은 도시의 콩쿠르 무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소은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3명의 어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무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빠 한지훈. 엄마처럼 흐뭇한 미소로 박수를 보내는 발레학원 원장 강미래.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아이의 모든 동작을 눈에 담는 엄마 차유진. 유진과 지훈은 연인 사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소은의 엄마가 되어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소은이를 위한 가장 좋은 어른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유진은 주말마다 소은이를 만나는 아주 특별한 이모가 되어주었고 지훈은 그런 그들의 시간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소은이 꽃다발을 든 채 객석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미래 원장님을 한 번씩 안아주고는 망설임 없이 유진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내 춤 어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 우리 딸. 유진은 처음으로 아이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은은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유진의 목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그 상처 위에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상처도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랑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딸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